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헌 대표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계사입니다. 이 강에서는 회계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회계 항등식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난감 가게의 박 사장님인데요. 이 장난감 가게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또봇 1,000만 원어치를 사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 또봇 가게가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리는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비손익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이 1,000만 원으로 또봇 제조회사에서 또봇 1,000만 원어치를 사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손익거래죠. 재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고 역시 손익도 발생하지 않는 비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이 또봇 1,000만 원어치를 여러 손님들한테 1,200만 원에 파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사온 또봇을 많은 손님들한테 팔아서 1,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되고 그와 맞물려서 이 가게의 재산이 200만 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번 것 1,200만 원, 사용하거나 쓴 것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의 재산의 순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이 가게 주인인 박 사장의 몫은 얼마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회계사, 네. 이 가게 주인인 박 사장의 몫 이게 과연 얼마냐?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박 사장님의 순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게에 있는 총 재산에서 박 사장님이 얼마큼 빚을 냈는지를 알아보고 그 빚을 빼면 박 사장님의 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잠깐 PPT를 보고 말씀을 드시죠. 처음에 이제 총 재산이 10억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빚을 6억 졌다. 나의 순 재산은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 원이 되겠죠. 다음 연도에 재산이 12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재산은 2억 원 늘었지만 오히려 빚은 1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재산 12억 원에서 빚 5억을 뺀 이 7억 원이 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 재산은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또봇을 제조하는 또봇 주식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기업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회사 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가 지금부터 조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빚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빚은 생활 용어인데 회계에서는 항상 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라는 용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빚이라는 용어가 거의 유사하지만 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가계 이야기를 할 때는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겁니다. 재산과 자산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쓰는 재산이 기업 회계에서 쓰는 자산이라는 용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은 재산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계사 그러면 주식 회사를 우리가 막 설립을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거 어떤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까? 그 옆에 계신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서 동업은 가족하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나도 하기 싫어요.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는 회사에 이제 필요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그 회사의 시드머니라고 하죠.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김 대표님이 1억 원, 제가 1억 원에서 총 2억 원의 돈을 납입하게 되면 그 돈은 회사의 자본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은행 같은 데에서 돈을 빌려온다. 저희는 부채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이제 영업을 잘해서 잘해서 남긴 돈, 그 남긴 돈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자본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회계사하고 나하고 주식회사 또봇을 설립을 하는데 네. 자, 우리가 회사에 필요한 돈을 납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회사는 우리한테 뭘 해줘요? 회사에서는 뭐 주주라는 납입했다는 증거로 주식을 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회계사가 1억, 내가 1억 원을 납입을 하면 이회계사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50%씩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지분율 맞습니다. 50%. 네, 네. 그러면 회사에 현금 3억 원이 생겼는데 자산으로 뭐 거기서 회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현금만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도 임차해야 되고 원재료도 사야 되고 뭐 공장도 임차를 해야 되고 제조 설비, 원재료, 공장 건물 등을 사는데 뭐 한 2억 5천만 원이 지출하고 현금이 뭐 5천만 원 남은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봇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저랑 김수원 대표님이 1억 원씩 내서 자본금 2억 원이 됐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와서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봇 주식회사 설립했으니까 또봇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자산의 구성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원재료를 5천만 원치 사고 공장을 1억 원 주고 임차를 하고 설비를 또 1억 원 주고 사면 이 총 자산이 현금 5천만 원, 원재료 5천만 원, 뭐 공장 설비 1억씩 해서 자산이 변동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산 3억 원이 구성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겠네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산은 항상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습니다. 이 키가 같죠? 생산이 시작돼서 자산의 구성 항목이 변했다고 해서 이 키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산은 똑같이 또 부채와 자본이라는 식과 그 일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회계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모든 회계 처리는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항등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산을 했는데 네. 자산 숫자하고 부채와 자본을 합한 숫자가 맞지가 않다. 결산을 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은 뭐 결산을 잘못한 게 됐는데요.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럼 엔터를 눌러도 안 들어가요. 숫자가 안 들어가요. true가 떠야 되는데 계속 뭐 이제 false가 뜨는 상황이겠죠. 네. 그 우리가 앞에서 장난감 가게에서 재산에서 빚을 빼면 네. 순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또봇 주식회사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것은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순자산은 결국 자본하고 같은 말이겠네요. 순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본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부채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난감 가게의 순재산은 가게 주인인 박 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네. 또봇 주식회사의 자본, 즉 순자산은 또봇 주식회사 주주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런 거래 또봇 주식회사가 또봇 하나를 7,000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박 사장네 가게에 10,000원에 공급을 했을 때 이 거래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지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까? 이익이 남는 것은 뭐 누구 몫이라고 했죠? 주주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의 몫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들어간다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또봇은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7,000원짜리가 나갔으니까 자산에서 마이너스 7,000원이 될 거고요. 7,000원을 판 대신 돈 현금 1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 순액으로는 3,000원의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냥 계산해서 알 수 있듯이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면 3,000원이 남은 게 됐는데 이 남은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 주주의 몫. 예, 그럼 주주의 몫은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뭐 늘어나게 됩니다. 이익 발생 3,000원이 자본으로 들어가서 이 똑같이 플러스 3,000원, 플러스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항등식은 항상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식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래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7,000원짜리 또봇을 10,000원에 팔았던 그 행복한 순간은 지나고요. 제값을 주고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7,000원짜리 또봇을
5,000원에 판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보 재고자산 7,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팔았으니까 재고자산은 7,000원이 마이너스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금이 들어온 거는 5,000원만 들어왔으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2,000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팔아서 남는 돈은 이익은 누구 몫이라고 했죠? 주주의 몫.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실이 나도 그 손실은 똑같이 주주 몫이 되는 겁니다. 7,000원짜리 또봇을 5,000원에 팔았으면 2,000원의 손실이 났으니까 이 2,000원의 손실은 그대로 주주 몫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 몫은 마이너스 자본은 2,000원이 됐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자산이 2,000원 감소했는데 여기에서 자기 몫이 2,000원을 감소했으니까 이 회계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변하는 과정에서 네.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익이나 손실은 주주의 몫임으로 자본으로 들어간다. 네. 자,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만큼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왼쪽 편에서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 이익은 오른쪽에 있는 자본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항등식은 성립한다. 만약에 손실이 나면 자산은 줄게 되고 오른쪽 편에 있는 자본이 손실이 난 만큼 감소하니까 역시 이 항등식은 성립한다. 그런 원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 회계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복잡한 회계 처리, 복잡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이 간단한 항등식을 기초로 해서 잘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이 회계 항등식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회계 항등식 뭐라고요? 자산은 자 부채 더하기 자본. 네, 완벽하십니다.